네, 보신 것처럼 중동의 불안이 다시 커지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혼조 마감이었는데요. 남 걱정할 때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가 또 폭락했습니다.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 관련된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자, 미국과 이란의 긴장감이 다시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일단은 바로 반응이 온 게 국제 유가네요. 다시 올랐습니다. 예, 국제 유가가 사실 5% 정도 오르면서 마감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있기 전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했냐면 전쟁이 오래 가진 않을 거예요. 전면전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서야 이제 유가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흔히 말하는 서부 텍사스유라 그러죠. 아니 그것이 이제 5% 정도 올라서 73달러 수준으로 마무리했다라고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7%가량 올랐다가 이제 전쟁이 이게 국지전으로 그칠 것이다. 이게 전쟁의 장기화는 예상하고 있지 않다. 물론 MOU가 끝났다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내긴 했지만 전반적인 톤 자체가 아마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것을 길게 가진 않을 것이라는 이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에 유가가 좀 올라간 것보다는 조금 떨어진 이런 양상을 보였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름폭을 약간 되돌렸다는 사실까지 짚어봤는데요. 어쩌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증시에도 그대로 반영이 됐어요. 증시가 하락을 하다가 막판에 약간 낙폭을 줄이고 이런 모습들도 보였었거든요. 어떻게 끝났습니까? 사실 어제 S&P 500하고 다우존스 지수는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오르는 양상, 강보 압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나토에서 발언이 있기 전까지는 주가가 다들 많이 떨어졌는데 이제 이 전쟁이 지속될 것은 아니다. 유가가 안정될 것이다. 이것을 관리하겠다라는 그런 명확한 메시지를 주자 좀 낙폭을 줄이거나 아니면 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이 왜 올랐냐라고 하면은 그 흔히 말하는 반도체 업계에 좀 좋은 뉴스들이 있었다. 특히나 이제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이 될 것 같다. H200 어떤 반도체에 대해서 중국이 수입을 허용해 주겠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중국에 수출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긍정적인 뉴스가 하나가 있었고 애플이 브로드컴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반도체 구매 계약을 장기 계약을 했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뉴스가 있어서 흔히 말해서 이제 나스닥 지수 AI가 많은 이 나스닥 지수가 강보합으로 마감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나스닥 낙폭이 좀 있었는데요. 그걸 다시 일부 회복을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 어쩌면 지금 우리가 미국 걱정할 때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을 보면요. 코스피가 5% 넘게 또 급락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도 많이 빠졌습니다. 코스피가 7,200선까지 하락을 했는데 낙폭이 너무 큰 것 같은데요. 예, 코스닥, 코스피 모두 다 좀 문제가 있을 정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최근 매도 사이드카가 계속 발생함으로써 주가 자체가 너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이 어제 700까지 내려감으로써 700대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는데 네. 700까지 내려감으로써 코스닥 시장이 너무 위축된 것이 아니냐. 사실 이재명 대통령 집권 전까지 간 것이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위축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점이 1,200이었으니까 많이 빠졌네요. 고점 1,200에서 이제 700대를 봤으니까 거의 30% 이상 빠졌고 손실 같은 것들이 많이 누적됐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것이 어떤 이유 때문이냐. 결국은 글로벌리 보면은 지금 나온 이야기가 아무래도 코스피 시장에서 중국 시장을 좀 옮겨가고 있다. 왜냐하면 반도체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저평가된 중국 시장으로 와서 돈을 벌겠다. 흔히 이게 순환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순환매 네. 같은 것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국내 쪽에서는 아무리 레버리지 투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조금 전에 들어온 날씨 관련된 속보 하나 정리하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6시 반쯤부터 세종시와 충남, 공주, 청양 일대에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잇따라 발송됐다고 소식이 전해져 있습니다. 아침 7시 4분 세종시 다솜동을 비롯해서 5곳에 3시간 90.5mm 수준의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됐고요. 새벽 6시 39분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된 세종시 공운동 인근에는 1시간 동안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져서 침수가 우려된다고 합니다. 지금 충남이라든지 세종이라든지 곳곳에 극한 호우가 내리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재난 문자 받으면 하천변과 지하차도 같은 침수 위험 지역에서는 즉시 벗어나야 하고요. 안전한 곳으로 대피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속보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튀르키예 방문 일정을 마무리한 이재명 대통령이 두 번째 방문국인 몽골에 도착했다는 소식인데요. 김혜경 여사와 수행단을 태운 공군 1호기를 타고 현지 시각으로 9일 오전 울란바토르 징기스칸 국제공항에 착륙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몽골에서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서 기조 연설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관련된 소식들, 이 내용도 들어온 대로 또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에서 다룰 내용은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반대 매매와 강제 청산의 공포, 두 번째로는 반도체 사이클 문제, 이렇게 두 가지를 크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반대 매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반대 매매, 미수 거래와 신용 융자에서 발생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뭡니까? 뭐 미수 거래는 단기 외상 거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주식을 사는데 전액을 내지 않고 내가 예를 들어서 이틀 뒤에 다 내겠지만 오늘 한 40%만 내겠다. 1,000원짜리 주식을 사면은 오늘 400원 내고 이틀 뒤에는 그 나머지 600원을 입금해야 되는 이런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오를 때, 그러니까 네. 하루 이틀 사이에 주가가 오를 거라 생각하면은 이런 미수 거래를 통해서 어니만 수익을 얻으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거래했을 때랑 실제 돈이 오가는 약간의 시차, 그걸 이용하는 거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이제 싸게 사가지고 하루 이틀 오르면 그 후에 바로 팔면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오를 때 이용하는 어떤 거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용융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90일 정도 기간을 주는데, 흔히 말해서 이제 좀 요약을 하자라고 하면 주식을 담보로 한 신용 대출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대출이란 건 어떤 거냐면 90일 동안 이자를 내면서 갚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미수거래는 이자가 없습니다. 미수거래가 네네. 밀리지 않는 한은 이자가 없기 때문에 외상거래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래도 신용융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주식을 살 때 돈을 빌려서 사고요. 근데 이제 빌린 금액에 대해서 내가 가진 뭐 흔히 말 예탁금하고 이 주식의 가치가 담보 비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흔히 말하는 빌린 것에서 보통 140% 수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140% 수준 아래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계약은 90일이지만 그 전에 이 140, 예를 들어 130%가 됐는데 현금을 더 내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흔히 말하는 이제 반대 매매가 또 생기게 되는 흔히 네. 말 증권사에서 주식을 처분해 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40%는 유지해야 된다. 예, 최소 140%는 보통 유지해야 되는 걸로 계약이 되어 있고, 이거보다 떨어지게 되면은 현금을 넣든가 아니면 증권사가 팔아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서 주가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이런 어떤 뭐 흔히 거래 기법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미수 거래보다는 조금 장기적인 한 네네. 90일 정도 장기적인 기간을 보면서 투자하는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미수 거래가 훨씬 더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어찌됐건 최근에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으면서 미수 거래 같은 쪽에서는 실제로 반대 매매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해요. 자, 이런 상황들 지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미수 거래가 더 위험할 수밖에 없고요. 미수 거래는 내가 이제 오늘 가격을 메꿔놓지 오늘 사실 600원의 외상값, 얘가 아까 1,000원 이야기를 했는데 400원을 내고 600원 외상으로 한 건데, 외상을 갚지 못하게 되면은 흔히 말하는 채무 불이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예. 따라서 바로 문제가 된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신용융자 같은 경우에는 반대 매매를 해버리면서 내가 흔히 말하는 빚을 더 지는 일은 없는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미수 거래가 굉장히 지금 미수 거래에 따른 반대 매매가 거의 7배가량 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뭐 작년 말에 비해서 그 말은 어떤 거냐면 아무래도 이 단기적으로 오를 거라고 그러니까 주가 많이 빠지면 또 단기적으로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렇다는 이야기는 단기적으로 오를 걸 예상해서 미수 거래를 했으나 2, 3일 안에 또 주가가 너무 빠지다 보니까 이것을 못 갚으면서 다음날 주식이 팔리게 되는 이런 반대 매매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반대 매매 일어나면 또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팔았으니까 이제 주식의 예. 공급량이 늘면서 또 주가가 떨어지게 되는 양상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 주식 흔히 말해서 추가적인 하락을 유도하는 어떤 기제가 된다, 이런 말씀 역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반대 매매 위험을 살펴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격언, 빚내서 투자하지 말라, 이런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다들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엔 두 번째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시장, 반도체 시장이 과연 괜찮은 것인가? 지금 이미 정점에 도달했고 이제는 안 좋아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공포감이 시장에 이렇게 만연해 있는 그런 모습들이 관측이 되거든요. 교수님께서는 메모리 증설 경쟁의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최근 이슈가 되는 것들은 이제 중국의 반도체 업계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제 피크론이 하나가 있고, 피크론은 어떤 거냐면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에 따라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많이 져야 되는데 최근에 메타가 자기네 클라우드를 그러니까 빌려주겠다는 이야기가 정도로 데이터 센터를 짓는 속도가 좀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슈가 하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매출액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매출액이 사실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전망치들이 영업이익들이 전망치보다 더 높게 나오면서 주가를 부양하는 양상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양상들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 이슈가 되는 거는 딥시크에서 자기네들이 이제 AI 반도체를 만들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중국 쪽 기업이죠. 예, 중국 쪽 기업이 자체 반도체를 생산함으로써 흔히 말하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수요 같은 것들이 줄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슈들이 복합되어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뉴스가 거의 동시에 나오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 전망 혹은 반도체 시장 전망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영향을 가진 부정적인 기대감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건 스터니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쪽의 얘기는 아무래도 이게 제조업이다 보니까 주가 무한정 갈 수는 없다. 제조업의 특성상 결국은 생산 시설을 많이 늘려놓으면은 이 생산 시설 물량을 제공하기 위해서 가격을 다운시킬 수밖에 없고 가격을 다운시킨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반도체 성장이 무한히 갈 수 없다는 얘기,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것은 결국 무한히 갈 수는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경제적 논리 하에서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상승이 조금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냐. 이게 무한히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지금까지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이런 견해들이 있기 때문에 모건스탠리에서는 이제 좀 반도체 중심의 상승장이 좀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냐. 다른 쪽으로 옮겨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복합적인 것들 때문에 반도체 정점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신중론으로 지금 그래픽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모건 스탠리 쪽의 신중론을 보면은 반도체 주가가 마냥 오를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 기업의 성장세가 꺾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약간 다른 이야기일 것 같은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 주가와 성장세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결국은 성장률이 얼마나 될 거냐에 대한 이야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점론이 나오는 것은 반도체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 아니냐. 중국에 대한 반도체 공급도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데이터 센터 같은 수요가 좀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수요가 예전보다는 빨리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주 UBS도 이야기한 기술주 변동성이 앞으로 유지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성장률이란 것은 굉장히 주가에 영향이 크거든요. 1, 2% 변화하는 것들이 누적이 돼서 결국은 주가에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 매출보다는 이 성장률 변화는 굉장히 큰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성장률에 대해서 사실 전망치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리고 중국이 얼마나 이것을 차지할지에 대한 그런 생각까지 갑자기 겹쳐 있다 보니까 이 전망치들이 흔들리게 되고 전망치들이 흔들린 것이 이제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시장에서 이러한 한국이라든지 이런 것 특히나 대만 이런 반도체 주식들이 많이 올랐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으면서 다른 쪽으로 당연히 좀 덜 오른 주식들로 올라가는 자본 흐름까지 겹치다 보니까 주가가 좀 빠지는 양상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워낙 빠르게 상승하다 보니까 이런 우려가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 실제로 D램의 최근 영업이익률은 80%가 넘는다고 하죠. 이거는 어떻게 봐도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가 27만 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결정적으로 다시 오를 계기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영업이익 차원에서는 오를 계기가 있다라고는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주가가 많이 오른 것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영업이익 성장세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장기 계약 같은 것들이 늘다 보니까 3분기, 4분기에도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영업이익이 글로벌 최대 수준을 달성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워낙 수익이 많이 나오기 있기 때문에 아니면 밸류에이션 지표라고 이야기하죠. 가격과 수익 규모를 맞추다 보면은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다. 이것이 올해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3년, 4년은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갈 수 있는 사이클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에 따라서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주식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은 아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린 것처럼 글로벌 자금 흐름이라든지 성장률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커지다 보니까 자금에 따라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은 굉장히 커졌다. 결국은 오를 수도 있지만 내릴 수도 있는 단기적으로 내릴 수도 있는 이런 과정이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결정적으로 또 영향을 미치는 게 계속적으로 저희가 어제도 전해드렸던 소식인데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들 이게 굉장히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자금 흐름을 봐도 뭐 퍼센트라든지 수익률, 자금 다 굉장히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 기초 자산이라고 이야기하죠. 레버리지 같은 거는 파생 상품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기초 자산은 이제 삼성전자 레버리지면 삼성전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히려 이제 레버리지의 거래량이 삼성전자 주식보다 많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기초 자산에 비해서 워낙 파생 상품의 투자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고 이 파생 상품의 투자가 크게 일어나는 것이 결국은 단타 투자라는 이야기거든요. 단타 투자라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수익이 오를 때는 또 많이 사서 갑자기 오르지만 수익이 낮을 때는 또 많이 팔면서 갑자기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고 실제 최근 하향 흐름 때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체 이런 상품 제대로 검토를 하고 도입한 건지 반성이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